내란 재판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했는데 잠시 재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정원 1차장이 괜히 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전도 못 찾은 거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들어도 당시에 그 전화 통화에서 한 내용은 이미 알려졌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마치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둘러대기 위해서 이제 증인 신문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신문을 당하는 듯한 모습이 빚어졌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도대체 대통령 지시도 아닌데 그런 여야 정치인들 명단을 부르면서 체포하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급기야는 마치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지금 엉뚱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신문을 뭐 직접 할지 말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있었는데 직접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본전은 못 찾은 것 같고요. 역시 그 윤석열 피고인은 그 어쨌든 자신의 굉장히 그 위험하고 망상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비상계엄에 나섰던 이제 그런 당시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구나.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책임도 다 그쪽으로 떠밀고 어떻게든 본인 책임을 좀 축소하거나 회피해 보려는 그런 전직 국가원수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런 사람을 믿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든 여인영 사령관이든 곽종근 사령관이든 왜 나섰을까? 지금쯤은 아마 굉장히 그 각각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본인이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질문하면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계엄을 시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장성들은 내 명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저렇게 홍장원 증인과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산뜻하지 않았을까라는 극도의 아쉬움이 있는 데다가 결국은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국정원 대공수사건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을 잡으라는 격려성 차원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본인은 하고 싶은 것인데 홍장원의 반격에 하나도 본전을 못 찾는 그런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홍장원은 소위 방첩사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떠오르는 것이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대통령이 한 적이 있다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말이 지금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제 공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홍장원 증인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얼버무리는데 지금 변호인들 특히 뭐 김계리 변호사와의 설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 모습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를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됐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도 그 여론조사 꽃 이런 데 보낸 거 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펄쩍 뛰면서 막았다. 뭐 군 병력 조금만 투입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랬냐. 그런 얘기도 한 전 총리 지금 재판 가서 하고 있고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게 여인영 사령관이 그런 얘기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를 계속 묻는데 그 말을 딱 뒤집어서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거 시키냐고 오히려 반격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되니까 갑자기 그게 요지가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은 물러나는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을 출석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가 과태료 발부되고 강제 구인한다고 하니까 출석했고 진술 안 하겠다고 그 진술 거부를 얘기했다가 이제 일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은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본인의 유불리와 관계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덕수 총리한테 좀 유리하게도 답변을 해주는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본인한테 불리할 건 없는 그런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철저히 본인 유불리를 기준으로 이제 법정에 임하고 있고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나 지금 당시 사령관들도 이 재판 진행되는 경과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론 접촉이 가능하니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이 사건 재판의 결말은 각자도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들도 굳이 이제 뭐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혹은 본인이 가졌던 그런 삐뚤어진 신념, 잘못된 망상 이걸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자기만 살자고 이제 본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진술을 한다면 참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도생으로 끝나죠. 심지어 저는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도 각자도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마저 들어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거였는지를 그냥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빼박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물론 거기에 이제 1차적으로 주도한 세력 또 뭐 2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장성들도 있고 전직 장관들도 있는데 소위 가정법적으로 대통령을 빼고 이 사람들 보고 계엄을 시도하라 그러면 했겠습니까? 명을 받았으니까 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지는 건데 적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가 운영의 최고의 정점에 있으면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아마 우파 지지자들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한다 그래갖고 본인의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못 볼 꼴을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도안사님이 피의자 이 한마디 피고인이라고 불렀잖아요. 홍 전 차장이 이 한마디가 진짜 촌철 살인이었다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어제 재판에서도 1차 메모, 이른바 지렁이 메모라고 부르는 그 메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집착을 했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홍 전 차장이 이 메모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이제 PPT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폐기가 됐으니까 그래픽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따다가 넣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 그 메모가 아니라 그래픽 이미지의 예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이 지렁이 글씨를 어떻게 알아봤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그래픽 이미지를 따다 쓴 거지 이게 실제 메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게 이제 헌재에서 이루어졌던 공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 헌재에서 뭐 그런 식의 윤석열 변호인단의 그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이제 탄핵이 그 별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정이 됐거든요. 저 메모의 증거 능력이.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 내란 재판부는 이 헌법재판부하고는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다툴 바는 아니지만 별로 실익이 없는 다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얘기는 그 1차 메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1차 메모와 유사한 이미지를 내가 따다가 그걸 예시로 설명을 한 거다 이 얘기잖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얘기가 특별히 그렇게 터무니없이 꾸며낸 얘기 같지가 않고. 근데 계속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 별로 그렇게 실속 없는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가 당시에 그 2차 메모, 3차 메모를 작성했던 보좌관에 대한 신문을 헌법재판소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 못했다 이런 요지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아니 그럼 증인 신청을 하시라.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증인 신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이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이랄까 재판 전략이 이렇게 좀 밀도 있거나 꼼꼼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증인 신문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직접 그 신문이 아니고 김계리 변호사하고도 중간에 약간의 그 설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홍장원 초장을 너무 쉽게 보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건지, 내란 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사자로서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잖아요. 근데 좀 엉성하고, 그리고 저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엉성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헌재에서 변호인들이 반박당한 거를 똑같이 지금 재판에서 얘기를 해갖고 홍장원 증인이 그거 헌재에서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요. 결국은 그 10여 명의 명단 체포, 이게 이제 그 내란의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처음에 지렁이 글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의 예시일 뿐이지 자기가 쓴 거는 없어져서 그렇게 예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본인이 그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란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은 결국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물론 이제 보면은 비겁해 보이고 또 저런 명을 명이라고 받았느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군의 운명이 참
그 곡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군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군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군이 완전히 그 휘둘려 가지고 군의 명예까지도 실추하면서 많은 군인이 이번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은 이 군으로서의 명예와 군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제 방청석에서 소란 피워서 감치 명령 받았는데 석방이 됐잖아요.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석방이 됐는데 풀려나고 나서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까지 섞어서 비난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에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시끄러움의 공동 시청입니까? 김영현 장관의 그런 비하상 왜 오신 겁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아,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뭐냐고 했더니 뭔데요? 판사 놈 이진관이 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디 유튜브 방송 나가서 네네네. 한 얘기 같은데 그 지금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들이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 변호인으로서 법정 변론을 한다기보다 일종의 내란의 당사자로서 법정 투쟁을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을 좀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신뢰관계인 동석도 저게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신뢰관계인 동석이 잘 허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 방청을 하려면 방청권을 사전에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들어온 거죠.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감치까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집행불능이라는 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났고 당사자들의 신원 파악이라는 게 구금 시설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저게 이제 집행불능으로 저렇게 풀어졌을까? 물론 이 집행 정지지 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뭐 또다시 저런 상황이 오면은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세등등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판사가 벌벌 떨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 하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변호인단의 저런 그 언행이라는 게 결국 내란 세력이 일말의 반성도 없구나 이런 인상을 줘요. 근데 본인들이 변호인인데 왜 그 피고인 당사자보다 더 나서가지고 이제 저런 식의 언행을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은 변론 행위를 한다기보다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은 정광훈 목사의 측근으로 자유 뭐 혁명당인가요? 국민혁명당인가? 국민혁명당. 네. 거기 대선 경선에도 출마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정치범들이 어떤 사건이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변호를 받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을 써야 되니까 그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정광훈 목사와 1년의 연계가 있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도 약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구구 정당과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정치에도 뜻을 변호사들 중에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도움이 될지 더 나아가서는 우파 정치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해서 TV에서 자기의 주목하고 또 쇼츠가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계속 인지도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해서 자기가 그 대표 대리하고 있는 피고의 어떤 그 양형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음으로써 나의 이름을 좀 알려보리라라는 생각이 앞서 있는 건가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부정적이지만 두드러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판사에 대해서 거의 그 소위 뭐라 그러나요? 이거 욕에 가까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한 변협 차원에서도 뭔가 징계 내지는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어제 또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죠. 이모 씨가 어제 오후에 충주시 소재 한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게 지난달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건물 2층에서 신발도 없이 뛰어내려서 거의 맨몸으로 도주를 했던 건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붙잡혔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도주 이제 이모 씨 압송되는 장면이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자켓을 입고 있더라고요. 점퍼를 캐나다 또 네, 저 명품 브랜드의 또 네. 비싼 자켓을 또 입고 있어서 또 모자도 하얀색이고 이게 본인 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옷은 아무래도 본인 거겠죠. 도주하는 사람의 복장 같지는 좀 않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 뭐 특검이 확보한 카톡 메시지 보면 뭐 이 씨가 나는 진심으로 네가 걱정된다. 뭐 내 이름을 노출한 뭐가 되냐. 도이치 2차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하고 뭐 2014년에는 김 씨가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뭐 이런 메시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그때 신발도 안 신고 네네. 도주를 했다는데 거의 저런 맨몸으로 차림으로 도주했다 그러는데 네, 저런 차림으로 나타난 걸로 봐서 뭐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 그 나오더라고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마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보이고 저분이 글쎄요 뭐 그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저런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분의 그 전문 분야가 무자본 M&A래요. 근데 무자본 M&A라는 건 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네. 자본이 없이 M&A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이고 지난번에 그 기소 중지가 됐던 이유는 사실은 음주운전 때문에 기소 중지가 돼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도주한 이유는 여러 개겠죠. 근데 이제 뭐 체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관여 정도 또 범행 공모 여부 등에서 그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보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김건희 씨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냐 이게 더 지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김건희 변호인단이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한 얘기가 이 김건희 씨의 무슨 불륜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삼아서 특검이 자신들에 대한 그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특검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문자를 공개한 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공모 여부가 의심이 돼서 공개한 건데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변호인단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세간의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게 더 지금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뭐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그 발견된 김건희 씨의 옛 휴대전화에서 저 지금 체포된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뭐 수백 건이 나왔다. 이래서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런 식의 오히려 거꾸로 프레임을 먼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세간의 관심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이제 사생활의 문제니까 차치하고 어쨌든 그 이 저 오늘 체포된 저 세강자라 그러죠. 저 사람 그 닉네임이 저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 씨하고 공모 관여 정도가 어떤 건지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특검이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구미님은
얼마나 준수한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셨고 라키님은 이거 신창원 티셔츠가 좀 떠오른다라고 하셨고 또 황영석님은 이거 단풍으로 위장한 거 아니냐 이게 카모플라주 무늬여서 이런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2013년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 씨가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근데 무제한번호로 M&A 할 정도의 기술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저렇게 잡힘으로써 앞으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 스토리는 막장으로 갈 개연성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판정에서도 저 사람 얘기 메시지가 나오니까는 왜 어지럽다 그러면서 퇴장하지 않았어요? 퇴정이죠.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삼류 소설 같은 또 그런 얘기에 귀를 쫑긋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애진작에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데 국민의힘은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12월 3일이 뭐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인가요? 근데 그날이 또 계엄 선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일단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가 왜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한테 받았다는 로저 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 본사와 백화점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180만 원대 백을 건넨 시점이 당대표 선출 9일 뒤라는 거, 또 이제 편지에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있어줘 힘이 됐다. 뭐 이렇게 손편지에 적혀 있었다는 건데 근데 조만간 이제 김 씨 배우자 소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메모를 거기 그대로 놔둔 거에 대해서 그 호사가들은 그 로저 비비에는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라서 아예 들춰보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메모가 있다라는 거는 보낸 사람이 어쨌든 메모까지 집어넣고선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안에 뭐가 또 다른 게 들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 상당히 그 뭐랄까 신빙성 없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때의 대표 경선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대표를 만듦으로써 그 당과 대통령의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균열이 생기는 그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인이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있어줘 힘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사람은 거봐. 김기현은 완전히 대통령이 나경원 날리고 안철수를 뭐라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는 어떤 조처로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에게도 상당히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도의 정치인이었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김건희 씨의 특성을 보면 맨입은 없다라는 것 같아요. 당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상한 전당대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룰을 바꿔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안철수 의원 겁박하고 나경원 의원 연판정 돌려서 주저앉히고 그래서 여론조사 5등 나오던 사람을 이제 1등으로 만들어가지고 당대표를 만든 건데 뭐 그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그래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전당대회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대통령 배후에 누가 또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다. 이제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맨입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으로 과연 됐을까? 저거는 그냥 여러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당 지도부 부인들 함께 이 대통령실에 가서 오찬할 때 들고 왔던 거고 다른 게 진짜 대가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수사되고 조만간 아마 당사자 소환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뇌물죄로 다루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의원의 부인도 공직자가 아니고 김건희 씨도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오간 이 뇌물을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되는지 이게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공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모른 척하고 지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먼 산 보겠지만 결국 윤석열 3년 동안에 정부뿐만이 아니고 당도 정상이 전혀 아니었고 정상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목격했듯이 뭐 체리따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낼 때부터 정상이 아니었고 그 강서재보궐 선거 네. 말도 안 되는 공천해가지고 말아먹었는데 그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가 사실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비대위 들어서고 또 전당대회 열리고 총선하고 전당대회 열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존 그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이한 모습들의 연속이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꼭지점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준 하나의 단편이 아닌가 싶습니다.